이 질문은 어쩌면은 이강인 선수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 질문일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말을 안 하는데 히든풋볼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이슈 토크. 두 번째 이슈는 대한민국 대표팀 평가전 2경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스타리카와 카메룬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거둔 결과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한준희 의원님 어떻게 네. 좀 경기 보셨습니까? 뭐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예. 여기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코스타리카전은 일단 우리가 2대2로 비겼잖아요. 네. 그 얘기는 실점을 2골이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코스타리카도 그렇고 카메룬도 그렇고 완벽한 멤버로 오지는 않았었는데 특히 이제 멤버를 비교하면 그래도 코스타리카는 주요한 선수들이 그래도 많이 왔고 네. 카메룬의 경우는 좀 더 이제 결혼이 많았던 그런 평가전이었는데요. 코스타리카전은 네. 역시 우리의 수비의 약점이 좀 두드러졌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카메룬전은 전체적인 카메룬의 멤버 구성이나 또 카메룬의 그날 어떤 경기에 임하는 어떤 열정이랄지 그런 적극성이랄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카메룬전은 우리가 공격으로 골을 좀 더 넣었어야 될 경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타리카전은 우리의 수비 문제, 카메룬전은 공격에 있어서의 득점에 있어서의 좀 아쉬움 이제 이런 거를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우리 수비 문제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은 네. 우리가 이제 특히 황희찬 선수가 있고 김진수 선수가 있는 왼쪽 측면으로부터 공격을 잘 풀어가는 건 맞아요. 네. 네, 그쪽의 위력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에 물꼬를 트고 뭔가 파괴적인 플레이가 왼쪽 측면으로부터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본선을 앞둔 상황에서 약간 걱정되는 대목은 이 김진수 선수가 특히 약간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말하는 하프 스페이스로 치고 들어가는 맞아요. 움직임이 많은데 네. 여기서 이제 황희찬 선수는 또 터치라인 쪽에 붙어 있으면서 거기서 볼을 받아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또 공격을 시작한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볼을 상대에게 끊겼을 경우에는 정말 이 수비 복귀를 빨리 할 수 있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공격이 그쪽에서 이제 물꼬를 트는 것도 맞지만 역으로 코스타리카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우리가 수비적인 위기 상황을 많이 초래한 게 또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스타리카가 이날 굉장히 효율적인 역습으로 나왔는데 특히 김진수 선수 말씀드렸던 대로 안쪽으로 높이 올라와 있을 때 황희찬 선수가 커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코스타리카가 우리의 왼쪽 사이드로 볼을 연결시켰을 때 거기서 뭔가 코스타리카는 항상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본선에서 우리가 상대할 팀들은 강한 팀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평가전을 하는 팀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연구가 된 상태에서 월등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에 임할 게 틀림없거든요. 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우리 지금 공격에 있어서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 그쵸. 사실이에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수비적인 의식을 조금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리만 상대의 경기들을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상대들도 대한민국 그렇죠. 평가전들을 다 보는 시대거든요. 우리의 약점 같은 게 사실은 좀 노출이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공수 밸런스를 조절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공격으로부터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던 코스타리카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카메룬전은 말씀드렸던 대로 카메룬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반전은 공격을 뭐 비교적 잘 풀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후반전에 이제 교체 멤버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빌드업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고 원하는 만큼의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대목은 사실은 이제 이후에 나올 얘기와도 조금 연결이 되겠지만 벤투 감독이 일단 베스트 11 그리고 전체적인 교체 멤버들까지 어느 정도 지금 틀을 가지고 분명히 운영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경기까지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렇게 어떤 틀 안에서 교체 멤버를 활용했을 때 이 교체 멤버들이 충분히 정말 100% 주전을 대체할 만큼의 역량을 보여줬는가라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던져지는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은 약간 틀의 변화도 조금 필요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만 어찌됐건 벤투 감독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 틀을 계속 유지시켰던 두 차례 평가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변하면 더 이상하게 느낄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렇죠. 정말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준희 님한테 과연 이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봐왔던 벤투호의 평가전과 무엇이 가장 달라졌다고 좀 느껴지세요?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있어요. 네. 뭐냐면 벤투 감독이 특히 이제 6월 평가전 4경기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때부터 제가 약간 감지한 건데 이전보다는 일단 포메이션에 대한 생각은 벤투 감독이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장시간 동안 벤투 감독이 많이 활용해 왔던 포메이션은 이른바 4-3-3 형태거든요. 예. 이게 약간 또 변형시키면 4-1-4-1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큰 정우영 선수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놓고 또 다른 이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을 또 배치하고 손흥민 선수 왼쪽에 황의조 선수 가운데 그리고 황희찬 선수를 이제 오른쪽에 이게 사실은 가장 장시간 동안 벤투 감독의 기본이었다고 한다면 네. 6월에 칠레전부터는 이게 좀 변화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칠레전 같은 경우는 손흥민을 가운데 이제 최전방에 배치시키고 그 아래쪽에 작은 정우영 선수를 배치를 시키면서 뭔가 4-4-1-1 같은 포진으로 나섰었고요. 파라과이전에서 4-1-3-2 같은 포진이 나왔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손흥민 선수 역시 가운데이지만 황의조 선수와 투톱을 이루면서 4-1-3-2 형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4-3-3 체계로부터는 벤투 감독이 어느 정도는 6월부터는 탈피된 모습이 나왔고 이번에 그런데 두 차례 평가전에서도 코스타리카전에 썼던 포진이 파라과이전에 썼던 포진과 같고요. 네. 카메룬전에 썼던 포진이 칠레전에 썼던 포진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4-3-3과 같은 형태를 기본으로 가장 장시간 썼음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이 이제는 4-4-2 같은 형태. 네. 그러니까 4-4-2의 약간 이제 변종들이라고 볼 수 있는 뭐 4-4-1-1이라든가 4-2-3-1이라든가 혹은 4-1-3-2 같은 포메이션을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서도 썼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이제 벤투 감독도 분명히 월드컵에서의 실전을 위해서 다양성이 좀 증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혀 변화가 없었느냐 하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데 다만 이제 선수들을 기용하는 어떤 패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틀을 고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겠죠. 네. 2차전에서는 황인범, 손준호가 이제 더블 볼란치를 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 김민재 선수에게도 이제 그 질문이 갔더라고요. 과연 이럴 때 수비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더블 볼란치가 배치가 됐을 때는 수비할 때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재 선수가. 요 1차전과 2차전의 이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전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1-3-2 같은 형태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3에 해당하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내려오게 되면 방금 이인환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더블 볼란치 같은 형태가 나올 네. 수는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벤투 감독은 아주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의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우리가 하다 보면 뭐 황인범 선수도 내려와서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이재성 같은 선수도 측면에 배치가 되더라도 또 중앙 쪽으로 와서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선수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의해서 뭔가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이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벤투 감독의 기본을 꾸리는 성향 자체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기본적으로 한 명을 두는 게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4-3-3을 중시할 때나 지금 같은 4-4-2 계열의 형태를 중시할 때나 별로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4-2가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가 두 명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보다 더 수비형 미드필더는 역시 정우영 혹은 손준호 선수가 맡으면서 이제 한 명이 되고
나머지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인 황인범 선수는 좀 더 이제 공격이라든가 이제 전체적인 조율 그리고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쪽으로 더 주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와 싱글 수비형 미드필더 간의 여기서의 선택은 벤투 감독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싱글 수비형 미드필더로 가지 않겠나.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3보다는 4-4-2 쪽의 계열로 벤투 감독이 포메이션을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네. 특히 6월 달에 첫 경기 브라질전에서 벤투 감독도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로 그거는 이제 4-3-3 포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아주 공식적으로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밖에 없었는데 특히 이 큰 정우영 선수 쪽으로 브라질 선수들이 높은 지역에서부터 계속 압박을 하니까 여기서 볼 간수가 정말 제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브라질이 아주 뭐 거기서부터 볼 끊어내서 편하게 계속 빠른 역습도 아니죠. 뭐 우리 진영에 아예 브라질 선수들이 올라와서 공격을 하니까 계속 브라질의 공격을 우리가 진짜. 얻어맞는 제대로 이제 볼이 브라질 진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장면들이 이제 연발이 됐었는데 그 경기를 거치고 나면서 결국은 벤투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4-1-1이라든가 뭐 4-1-3-2라든가 4-4-2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계열의 포진들은 기본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 있는 포진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벤투 감독이 그래도 조금 더 중앙 미드필드 쪽에 수비를 신경을 쓰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들 가운데 더 수비형으로 내려가는 선수는 결국은 또 한 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의 구조를 보면 우리 벤투의 전체적인 구조는 3-1-5-1처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2명의 중앙 수비수 사이로 정우영이나 손준호 선수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 아래쪽 베이스 라인은 3명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2명의 중앙 미드필더 가운데 황인범 선수는 거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그보다는 앞에 있으니까 3-1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양 사이드에 윙포워드, 윙백들 그리고 공격수들까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3-1-5-1 같은 포진이 돼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빌드업을 할 때는 3-1-5-1 형태의 빌드업을 벤투 감독은 아마 기본적인 포진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거는 아마 본선에서도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얘기가 3-1-5-1처럼 됐을 때 김진수, 황희찬이 다 높은 지역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볼을 끊겼을 적의 수비. 거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저는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강인 선수가 좀 뜨거운 감자죠. 기회를 좀 받지 못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뭐 워낙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고 라리가에서는 또 도움 1위잖아요. 뭐 공동 1위긴 한데 공동 1위 선수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폼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쯤은 한번 써봐도 좋지 않을까. 워낙 지금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상승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1, 2선 다 못 나왔는데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그래도 오랜만에 불렀는데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번 시즌 초반 아주 잘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한 뭐 10분 20분 뛰게 해주는 게 한번 써보는 게 뭐 그렇게까지 어려웠을까라는 게 저의 그냥 일상인 한준희의 저의 그냥 생각이고요. 솔직한. 그런데 일단 벤투 감독 입장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이런 거는 같아요. 뭐냐면 이영표 대표가 제가 얘기한 것과 상당히 유사한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벤투 감독은 지금 여태까지 자신이 중용해온 선수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물론 예전에 뽑았었던 선수긴 하지만 상당 기간을 안 뽑혔었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피처럼 들어온 선수란 말이죠. 이 구도에서 그러니까 벤투 감독을 전장에 나가는 장군이라고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벤투 감독은 그 과거나 미래나 그 자신이 이끌어왔던 그 군사들에게 신뢰를 굳건히 준 거고요. 역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군사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뭐 이영표 대표도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지금은 모든 선수들이 정말 짧은 시간이든 뭐 긴 시간이든 그 출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매우 민감해져 있을 시기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벤투 감독은 여태까지 써왔고 또 지금 생각으로도 자기가 앞으로 또 자신과 운명을 함께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러한 선수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확인시킨 듯한 마치 그런 2연전을 치르지 않았나. 그런 이제 그러니까 상호적인 신뢰를 어떻게 보면 더 높일 수 있는 네.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벤투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전술적인 얘기들을 덧붙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냐면 카메룬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고는 있었지만은 후반전 우리가 그다지 경기력이 안 좋았고 카메룬이 약간 또 후반전에는 공격적인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골 차이에서 과연 이강인 같은 유형의 선수를 내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냐.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뭐 공격은 당연히 뭐 창의성이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이 좀 지적이 되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데 수비적인 스킬도 사실은 저는 이강인 선수가 좋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게 있으니 카메룬전에서는 그러니까요. 기용하기가 좀 전술적으로도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사실은 조금 반대하는 게 뭐냐면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우리가 뒤지고 있는 흐름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뒤지고 있거나 앞서고 있거나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전술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안 썼다는 거는 저는 사실 두 경기를 토탈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가진 않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내리는 해석은 벤투 감독은 어차피 여태까지 자기와 전장을 함께 했던 전우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최악의 전장으로 함께 나아갈 전우들을 더 우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벤투 감독의 판단 자체가 여전히 이강인 선수가 뭐 올 시즌 뭐 좋게 아주 출발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여전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벤투 감독이 뭔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을 선수라는 생각을 하는 듯한 인상이 역력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쓴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전술적 틀에는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두 경기 모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선수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그 갖고 있는 재능과 스타일상 벤투 감독이 뭔가 이 선수는 내 타입은 아니야. 뭔가 나의 전술 타입은 아니고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조금 많은 선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그렇구나. 아닌가. 제가 해석하기에는 어쨌든 그 정도였던 거 아닌가. 그런데 저라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라면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도 좀 써봤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네. 그런 생각은 하고 그리고 월드컵 무대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엄원상 선수와 같은 스피디한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조커 자원을 갖고 있지만 재우 형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뭐 이긴다 하던 팀에게도 또 고전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 이번 월드컵에서도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그래도 기존의 멤버들과는 약간 스타일과 유형, 재주가 다른 선수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올 시즌 지금 여러 가지로 폼도 좋으니 저 같으면 이강인 선수를 엔트리에 당연히 포함을 시킬 거고 조커로 고려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이번 평가전에서도 저 같으면 아무리 못해도 10분, 20분 정도는 두 경기니까 네. 이게 180분 아닙니까? 그 정도의 기회는 줬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벤투 감독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는 과연 월드컵 26인에도 선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기껏 불러놓고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또 소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마 월드컵 본선에 갔는데 또 계속 안 나오면 거기서도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필요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벤투 감독이 26인 엔트리에 이강인 선수를 포함을 시킬 건지도 지금 단계에서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강인 선수 때문에 약간 묻힌 감은 있는데 양현준 선수도 맞아요. 못 이제 나왔잖아요. 기회를 못 얻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양현준 선수는 대표팀이라는 어떤 분위기를 경험한 것만으로도 그렇죠. 양현준 선수에게는 뭐 기념비적인 일이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저 같으면인데요. 저 같으면 양현준 선수도 한 5분 정도는 그라운드 밟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많은 또 유럽 대표팀들 뭐 네, 평가전이나 네. 뭐 네이션스 리그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사실 이왕 이렇게 부른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왕 부른 선수들 웬만하면 1분이 그렇죠. 됐든 2분이 예. 됐든 이렇게 교체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라운드를 그래도 밟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유럽 팀들도 많이 네이션스 리그를 했는데 거기 이제 로스터에 보면 여태까지 국가대표가 영회인 선수들이 팀별로 뭐 2-3명씩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 다 데뷔를 했어요. 네. 짧건 긴 시간이건 짧은 시간이건 간에. 그래서 벤투 감독은 근데 불러놓고 결국 이제 양현준 선수도 쓰질 않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김태환 선수도 사실은 김태환 선수 문제가 많이 안 다뤄지는데 네. 지금 이 오른쪽 측면 수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그러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윤종규, 다만 김문환. 이거는 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종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활용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윤종규 선수는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네, 네.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김문환 선수까지 이제 2차전까지 썼는데 그러면은 김태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질문은 어쩌면은 이강인 선수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 질문일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말을 안 하는데 저는 김태환 선수 어떻게 될 것인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김태환 선수는 여태까지 이미 많이 봤으니까 다른 선수들 위주로 한 건지 아니면 김태환이 지금 3등으로 밀린 건지 물론 3등으로 밀렸더라도 이거는 26인 로스터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윤종규 같은 선수는 오른쪽도 뛰지만 하라고 하면은 왼쪽도 그쵸. 가능하거든요. 왼쪽으로 다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월드컵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센터백도 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는 선수, 라이트백도 되지만 레프트백도 되는 선수 이런 멀티성 자원을 적어도 한두 명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번에는 로스터가 26인으로 아예 늘었기 때문에 멀티 자원에 대한 요구가 전보다는 조금 작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종규 선수가 그런 멀티성이 있으니까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이 라이트백 자리는 3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태환, 뭐 김문환, 윤종규가 다 간다고 봤을 때 과연 벤투 감독은 여기 주전은 누구로 생각하는 건지 지금 그거는 이번 평가전을 봤을 때는 매우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라이트백은 정말 또 중요한 위치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여기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강인 선수에게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양현준 선수라든가 그래, 맞아요. 또 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김태환 선수라든가 이런 얘기는 또 상대적으로 묻혔기 때문에 그렇네요. 제가 이 히든 풋볼을 통해서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국가대표 전력이 이때 허정무 감독님이 이끌었을 그 양박상용 시절이 정말 역대 최강이다 뭐 이런 전력 얘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16강도 갔었고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 우리 전력 뭐 더 나으면 나아지 나쁘지 않지 않나요, 위원님?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만 보면 네. 이번이 최강이라는 거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네. 일단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이 한 선수가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뭐 차원이 다르게 몸값이 비싼 단 한 명의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가 손흥민이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몸값을 형성하는 선수가 누구냐? 현재로서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이미 그 정도로 올라섰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아시아 대륙을 통틀어서 지금 우리가 차원이 다른 몸값 1등과 나머지 선수들 가운데 또 가장 몸값이 높은 김민재 선수를 우리가 2명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이 팀은 대한민국에서 역대 뭐 나중에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가장 화려한 팀이면 그러니까요. 틀림이 없죠. 예. 여기서 여태까지 안 했던 얘기 한마디만 하고 네. 끝내면 이강인 선수가 네. 지금 폼이 좋고 이 선수가 기본적인 재능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기존 다른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은 스타일의 재주를 갖고 있고 그런 거는 다 100% 인정해야만 하는데
단 벤투 감독 입장에서 또 약간 들어가 보면 요거는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한 1년 전부터 지금처럼 했다. 그러면 아무리 벤투 감독이 뭐 개인적으로 뭐 이강인 선수에게 꾸어준 돈을 못 받은 일이 뭐 있었든지 아니면 인사를 안 했어. 인사를 정말 인사를 안 한 10번 지나치는데 한 번도 인사를 안 했든지 아무리 이러고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1년 전부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 폼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아까 좀 전에 이인환 캐스터 말씀대로 정말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평가전을 통해서 안 해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벤투 감독에게 약간 익스큐즈가 네. 되는 거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고 분명히 다른 유형의 재능인 것도 맞지만 잘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어 라고 아마 벤투 감독이 그렇게 반문한다면 네. 아주 지금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예. 자리를 잡는 것이. 그런데 마지막 평가전 단계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과연 새로운 실험이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벤투 감독은 아니 그 뭐 잘하려면 뭐 진작 1년 전 2년 전에 잘하든가 뭐 이제 아마 벤투 감독은 그렇게 그럴 수 생각할 수도 있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이런 거는 진짜 인간의 정말 그 천차만별 인간들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밀어주고 응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